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7년 12월 19살의 나탈리는 콜로라도주 브룸필드에 있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남자친구도 사귀면서 평범하지만 최선을 다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죠. 특히 그녀는 또래 여자아이들처럼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SNS에 올라온 사진과 글만 보면 그 누구보다 즐겁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듯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피드에는 우울한 글들만 올라오기 시작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나탈리의 절친 팀은 내일 날씨가 좋을 거라면서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28일 오전 9시 나탈리가 좋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팀은 원하는 시간을 말해주면 픽업을 가겠다고 했죠. 두 사람은 모두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나탈리는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서 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팀은 알겠어, 기다릴게, 끝나면 문자 줘 대답을 하고 혼자 점심을 먹으면서 연락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녀는 이후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오후 3시쯤 그녀를 기다리던 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는 나탈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나탈리와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 조이 모레노인 거예요. 조이는 혹시 나탈리와 함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나탈리가 아침에 팀을 만나 오토바이를 탈 거라고 했는데 지금 만난 건지 궁금해서 전화했다는 거죠. 팀은 그녀가 연락 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서 나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조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탈리가 오전에는 설레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점심 무렵부터 갑자기 불안해하면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휴대폰은 두고 갔고 대신 본인의 권총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 걱정이 된다면서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3시 30분, 조이는 결국 경찰에 나탈리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여자친구가 최근 우울증 증상을 보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다고 해요. 특히 나탈리는 지난 2년간 그녀를 스토킹해온 한 남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다는데요. 혹시 그가 나탈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착한 성격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2년 전 나탈리는 어렸을 때 알고 지내던 남성 숀 스왈츠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때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어서 차를 태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숀은 약물 남용 및 정신 이상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가 요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착한 나탈리는 그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줬죠. 숀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이후 다시 친구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로 인해 운명이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탈리는 정말 착한 마음에 단순히 그가 재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숀은 그의 선의를 오해하고 점차 이 특별한 감정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점점 나탈리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나탈리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자 그녀의 새 주소까지 알아내서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죠. 집착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갔고 결국 그녀는 심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탈리는 경찰에 숀을 스토킹으로 여러 번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내야 했습니다. 나탈리는 이 문제를 수시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가족과 친구들 역시 그녀의 고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겪고 결국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던 나탈리가 갑자기 총을 들고 사라지자 경찰은 즉시 그녀의 수색에 나섰어요. 많은 친구들도 그녀를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나탈리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간 탓에 위치 추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의 친구들은 만약 나탈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그건 숀의 짓이 분명하다고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녀를 수색하는 한편 동시에 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숀은 나탈리의 실종 소식을 듣고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녀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라면서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죠. 또 자신과 나탈리의 친분을 증명하겠다면서 2016년에 나눴던 메시지를 캡처해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는 숀의 고민을 걱정하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나탈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나가서 나탈리를 찾는 게 먼저 아닙니까? 라고요. 또한 숀은 경찰 조사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의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강하게 의심했어요. 그들은 오죽하면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겠냐면서 친구들은 경찰에게 그를 즉시 체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죠. 그러던 다음 날 숲속을 산책하던 한 남성은 나뭇가지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뭔가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마주한 것은 총에 맞은 여성의 시신이었죠. 놀란 그는 곧장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에는 신분증이나 지갑은 없었지만 여성의 인상착의와 문신을 통해서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누구인지 바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며칠 전에 실종되었던 나탈리였던 거죠. 그녀는 머리 뒤쪽에 한 발에 총을 맞았고 시신 주변에 탄피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는 상당량의 헤로인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이 함께 확인이 되었어요. 사망 추정 시간은 실종 당일인 12월 28일 오후 12시 30분쯤으로 추정이 되었죠. 그녀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자 가족들과 친구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살인마다. 모두가 확신했죠. 하지만 숀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점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분명 나탈리를 죽인 게 맞을 거야 하면서 더 의심을 했죠. 그러자 숀은 마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흥분했고 정신착란 증상까지 드러내며 경찰에게 위협을 가했죠. 이에 경찰은 숀을 긴급 체포한 뒤 치료기관에 인계했어요. 그가 체포되자 시민들은 드디어 나탈리를 살해한 범인을 붙잡은 거라며 안도했습니다. 비록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당시 분위기는 숀이 범인이라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었어요. 경찰 또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그의 행적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뜻밖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나탈리가 실종된 12월 27일 오후부터 28일까지 숀은 콜로라도주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의 알리바이는 명확했고 이를 근거로 보면 그가 나탈리를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처음부터 숀을 범인으로 확신했고 다른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경찰이 요청해놓았던 나탈리의 휴대전화 내역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도착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던 수사팀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등록되지 않은 한 낯선 번호와 무려 100건이 넘는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문자들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경찰은 해당 전화번호를 추적했고 그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23살의 피자 배달기사
조셉 마이클 로페즈였습니다. 수사팀은 그를 연행해 조사에 들어갔죠. 조셉은 경찰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탈리가 크레이그 리스트라는 사이트에 나를 죽이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 내용은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을 죽여줄 조력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위로해달라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며 이미 죽기로 결심했다고 했죠. 조셉은 이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고등학교 때 우울증을 겪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녀를 그냥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나탈리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12월 28일까지 수많은 문자를 주고받았고 결국 만나기로 약속한 뒤 그녀를 데리러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조셉은 경찰에게 자신은 그녀의 죽음을 도우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나탈리를 설득하고 말리기 위해서 찾아간 거라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나탈리의 요구대로 적당한 장소를 찾아다녔다고 했죠. 그때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는데 나탈리가 남자친구와의 문제나 자신의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장소를 둘러봤지만 그녀가 원하는 장소는 끝내 찾지 못해서 결국 조셉은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다른 경찰들은 이 조셉의 차량을 수색하고 있는데 차에 설치된 GPS 기록은 그의 진술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나탈리를 다시 집에 데려다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운행 위치 기록은 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그는 진술을 번복해요. 조셉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장소를 찾다가 농장 근처 숲속에 도착했는데 그때 갑자기 나탈리가 차에서 내리더니 말릴 틈도 없이 자신이 가져온 총을 꺼내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겁니다. 본인은 겁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탈리를 그대로 둔 채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경찰이 그럼 왜 신고를 안 했냐 하니까 자신이 죽였다고 의심받을까봐 두려워서 신고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나탈리는 마치 처형당한 듯 머리 뒤쪽에 총을 맞은 상태였고 그 위치는 이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세였습니다. 결국 그의 거짓말은 또 한 번 들통나고 말았죠. 그러자 조셉은 또다시 진술을 번복해요. 그는 경찰에게 처음처럼 말했습니다. 자신은 나탈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녀가 끝까지 자신을 죽여달라고 완강히 요구했다는 거죠. 결국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3번째 번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물증이 발견되었죠. 조셉의 방에서 그가 10대 때부터 작성해온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이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사람을 납치해 고문하고 살해하는 이 자신의 환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이미 조셉이 나탈리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그가 마치 숙련된 살인 청부업자처럼 행동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일을 처리해줄 적임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탈리에게 신뢰를 심어주려 했던 거죠. 이로써 경찰은 조셉이 진술한 것과는 달리 그가 나탈리를 살리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죽이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조셉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정말 나탈리가 나를 죽이고 싶어요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 운영진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어요. 확인 결과 그 글은 실제로 나탈리 명의로 게시된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글은 올라온 지 불과 2분 만에 작성자 스스로 삭제했다고 해요. 이 사실은 나탈리가 순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모든 정보와 증거를 토대로 조셉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해 기소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1급 살인으로 기소를 하려면 그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해요. 하지만 사이트에 올라왔던 게시물과 나탈리의 문자 메시지들은 분명 그녀가 자신의 죽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1급 살인 기준으로 증명하기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었고 결국 프리바게닝을 제시했죠. 조셉이 살인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낮춰 기소하는 것으로요. 재판에서 조셉은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2017년 12월 말 나탈리가 올린 글을 보고 그녀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을 프로 살인 청부업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그녀를 만났습니다. 나탈리는 직접 총을 건네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했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잠시 두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한 뒤에 조셉은 그녀의 뒤에서 머리에 총을 쏘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지갑과 총을 가지라는 나탈리의 말에 따라 그 물건들을 챙겨서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셉에게 2급 살인의 최고 형량인 징역 4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간직한 아이였기에 결코 스스로 생을 마감할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따라서 조셉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탈리의 가족들은 더 분노했어요. 그녀가 숨진 날은 숀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착한 성격 탓에 숀을 돕다가 오랫동안 스토킹에 시달렸고 그 고통 속에서 우울증에 걸린 것이었죠. 그런 아이를 조셉은 냉정히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설령 나탈리가 죽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하더라도 방아쇠를 당긴 건 조셉이었습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을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뒤틀린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 나탈리를 살해한 거예요. 따라서 그에게는 1급 살인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가족들은 주장했죠. 조셉은 징역 4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나탈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19살 소녀였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사랑받던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우울증, 그리고 잘못된 만남 속에서 그 모든 꿈과 가능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탈리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은 2002년 미국 시카고로 가보겠습니다. 링컨셔의 스티븐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켈리 드와이어. 그녀는 테니스부, 신문부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던 활발한 소녀였습니다. 켈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째서인지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엄마, 집 분위기 왜 이래? 아빠랑 싸웠어? 물어봤죠? 그리고 곧 들려오는 소리는 엄마, 너희 아빠랑 이혼할 거야 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녀의 활발했던 성격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1년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든든했던 가정도 울타리였던 학교도 이제는 없었죠. 켈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미처 찾지 못한 채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잠시 방향을 잃고 떠돌던 그녀가 생기를 되찾은 건 4년 후 우연히 밀워키로 이주를 하면서였는데요. 여기가 시카고 근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켈리의 마음 상태는 안정이 찾아오는데요. 자신과 마음 맞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되찾았기 때문이었죠. 시카고에서는 켈리가 테니스를 즐겨 했었거든요. 그런데 밀워키에 온 뒤부터는 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초 그녀는 룰루레몬이라는 곳에서 교육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룰루레몬이 요가에서 영감을 받은 이 스포츠웨어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회사 안에서 요가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인 요가를 직업으로 삼게 된 그녀는 특유의 활발함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직장 내 사람들은 켈리와 빠른 속도로 친해졌고 외부에서도 만나는 편한 사이로 발전했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그녀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코어 에센스라는 곳에서도 요가 강사로 일을 했고 부업으로 보모 일까지 시작했어요. 그렇게 밀워키에서의 삶에 녹아든 그녀는 점점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갔습니다. 페이스북 사진 속 파티를 즐기는 켈리의 모습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죠. 시카고에 있을 때 표정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켈리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녀가 밀워키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밤 분위기였습니다. 밀워키의 핫플레이스는 트렌디한 장소들이 많아서 밤이 되면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이 났는데 켈리는 이런 화려한 밀워키의 핫플레이스를 좋아했거든요. 2013년 9월 켈리는 오랜만에 아빠 토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전처럼 다시 생기를 되찾은 켈리를 보면서 토니는 기뻤어요. 이제서야 딸이 어엿한 성인이 된 것 같았죠. 일 이야기와 함께 켈리는 자신이 만나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크리스 조코는 IT 회사 임원이었고 둘은 교제한 지 1년이 되었대요. 딸에게 크리스 이야기를 들은 아빠 토니는 그가 자신과 공통점이 많다고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날 대신해서 크리스가 켈리의 아픔과 그리움을 채워줬구나.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크리스는 켈리와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당시 38살이었던 그는 똑똑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고지식한 사람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스포츠도 잘 즐기고 유흥도 즐길 줄 아는 사람 같았고요. 좋은 아파트와 고급 자동차, 그리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그가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까지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켈리는 그의 워커홀릭적인 면과 유머러스한 면, 모두를 사랑했죠. 그 또한 켈리와 마찬가지로 밀워키의 밤을 즐기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편이었는데요. 2013년 10월 10일 크리스와 켈리는 이른 저녁부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크리스의 집이었는데요. 오후 8시가 되기 전 두 사람은 나란히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바로 코카인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잠시 아파트로 돌아갔다가 집 앞에 있는 바에 가고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10월 11일 새벽 2시 37분, 바에서 나온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크리스에게도 켈리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인 10월 12일, 경찰서에 한 통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실종자가 바로 켈리였어요. 네, 이 전날까지도 남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켈리요. 신고자는 그녀의 회사 직원들이었는데요. 그녀가 출근을 하지 않자 동료들이 켈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모든 동료와 친구처럼 지내던 켈리가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또 그녀의 페이스북은 항상 시끌벅적한데 뜸한 것도 뭔가 찝찝했고요. 곧장 경찰은 켈리의 동선을 추적해봤죠.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역시나 남자친구 크리스의 집이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이어진 데이트, 그날이었어요. 켈리가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나오는 모습은 없었으니 크리스가 연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크리스를 불러서 그와 대화를 나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켈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완벽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놀라운 건 두 사람은 서로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만이라뇨? 이게 무슨 말이야 싶죠?
즉, 둘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각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썸을 타고 유사 연애 같은 사이인 거죠. 우선 크리스에게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여자친구 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를 자랑하고 다닌 켈리 또한 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에 의하면 켈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남성들과 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많은 데이팅 앱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켈리와 함께한 시간들에 대한 질문에 크리스는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자주 파티를 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웠습니다. 켈리가 실종되던 날 데이트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코카인 흡입했고 술 마시고 성관계 했어요. 그리고 기절하듯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는 켈리랑 뭐 했냐? 경찰이 물으니까 10월 11일 오전 9시 자고 있었는데 도어락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대요. 그 소리에 그는 그저 켈리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켈리의 다음 행적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바에서 만난 사람에게 11일 내일은 휴가를 냈어요. 쉬려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집에서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크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에게는 별다른 혐의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켈리의 생활 반응도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신용카드, 전화, SNS 전부 사용하지 않았어요. 분명 그녀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크리스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그는 혐의점과 상관없이 켈리와 함께했던 마지막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또 경찰의 촉이 자꾸 크리스의 집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뭔가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집을 수색해야 될 것만 같았죠. 그런데 마침 크리스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코카인이었어요. 크리스는 앞서 켈리에 대해 진술하던 과정 중에 코카인을 했다고 시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를 이유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죠. 우선 그들은 크리스의 집에서 그가 말한 대로 코카인을 발견했습니다. 코카인 외에도 마리화나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등 다양한 마약이 발견되었죠. 그 외에 수상한 CD도 함께 발견합니다. 보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 CD인 거예요. 충격적이었죠.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수색해봤는데 여기서도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켈리의 사진이었는데 켈리가 실종되기 3주 전 크리스가 촬영한 사진 속 켈리의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목이 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었죠. 일부 사진 속에서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 위에 기절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목을 조르고 기절한 모습을 촬영하진 않죠. 때마침 크리스의 전 연인이 증언을 했는데 그는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그와 교제하는 1년 동안 성관계 도중에 여러 차례 의식을 잃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상 성욕자가 분명했어요. 경찰은 이것이 켈리의 실종과 연관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의 집 수색은 본격화되었죠. 시체를 찾는 수색견을 동원한 결과 켈리가 주로 침대에 머물러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크리스의 침대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경찰은 켈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나오는 모습은 없었던 것과 크리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수상한 증거들을 종합해봤죠. 그 결과 그는 위험한 성적 취향으로 인해서 켈리가 질식사를 했고 크리스가 그녀의 시신을 집 밖에 유기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켈리가 집 밖에 나가는 모습은 없었고 크리스의 집에도 켈리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심증뿐이에요. 크리스가 집 내부에서 켈리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크리스는 마약 혐의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자신들의 추론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추론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10월 11일 오전 10시 6분 크리스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때 크리스의 손에는 골프 가방이 들려 있었거든요. 경찰은 그 안에 켈리의 시신을 담아서 차 트렁크에 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가 골프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가고 2분 뒤에 켈리의 휴대전화가 꺼졌기 때문에 아주 근거 없는 추론은 아닌 거죠. 크리스의 여자친구 메건이 커다란 골프 가방 하나가 사라졌다고 증언을 해서 이 추론에 힘이 더 실렸고요. 또한 메건에 의하면 10월 11일 저녁 7시 30분에 크리스와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그가 무려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났대요. 그러나 메건은 1시간이나 늦은 그에게 왜 늦었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유독 그가 평소와는 다르게 막 우왕좌왕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장소를 옮겨서 그의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침대 위에 누운 크리스는 벌벌 떨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때문에 침대 시트는 땀범벅이 되었고 결국 침대 시트를 바꿔 끼워야만 했죠. 경찰은 그 이유가 오전에 차 트렁크에 아직 켈리의 시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2일 아침 그는 왕복 3시간을 달려서 밀워키에서 메디슨이라는 곳으로 가서 마우스 하우스라는 치즈 가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페퍼잭 치즈를 하나 구매했어요. 이 여정에 대한 질문에 크리스는 여자친구인 메건의 부모님이 밀워키로 오신다고 해서 환영의 의미로 치즈를 사러 갔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여정이 치즈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거라고 추측을 했죠. 경찰의 추측은 그는 하루빨리 켈리의 시신을 처리하고 싶어서 멀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딘가에 차를 세워두고 켈리의 시신을 유기하고 있을 때 목격자가 나타난다면 둘러댈 말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목적을 만든 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누군가가 그의 차를 봤다고 하면 치즈를 사러 가는 길이었어 또는 치즈 사러 가는 길에 차가 이상해서 잠시 멈춰서 있었어 라고 하기 위해서 굳이 치즈를 사러 갔던 것이라고 경찰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근거는 여전히 부족했어요. 켈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 2015년 5월 1일 산책을 하던 시민이 나무 덤불 사이에서 인간의 두개골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하고 신고를 합니다. 한쪽 팔은 몸통 아래에 있고 다리가 어색하게 굽어진 채 얼굴이 아래를 향한 시신은 부패가 심해서 신원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부검도 어려워서 사인을 알아낼 수도 없었죠. 어렵사리 치카 기록 대조를 통해서 신원을 파악했는데 그녀는 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크리스 집 샤워 커튼과 함께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켈리가 발견된 곳이 경찰의 예상대로 크리스가 이 치즈를 사러 가기 위해 지나간 길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2017년 크리스는 켈리 시체 유기 혐의와 살인 혐의로 징역 3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재판관은 그가 알면서도 켈리의 시신 위치를 말하지 않아서 그녀의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이유로 가중처벌을 했죠. 그가 켈리를 샤워 커튼에 감싸 유기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도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나 크리스는 자신이 여전히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샤워 커튼이 왜 거기 있는지, 치즈를 사러 가는 길 근처에 왜 그녀의 시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크리스는 여전히 켈리가 만난 수많은 남자 중 하나가 범인일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빠 토니는 딸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크리스가 치유해줬고 또 자신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 크리스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부디 아빠 토니가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일을 당했을 거라는 죄책감은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켈리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